월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취재에 응해 주신 우리 언론인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토론회하기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회의실 사용 때문에 이렇게 잡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정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 토론회를 15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이렇게 자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좀 더 경제와 친한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회가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국민의 삶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와 사회 이슈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냐라는 초선으로서 감히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의 삶과 경제와 친한 그리고 경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토론회를 제가 자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권계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금융 증권시장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증권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증권시장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금융 선진국으로 또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총에서 어떻게 배당 성향이 결정이 되고 어떻게 어안들이 찬성되고 부결되고 어떻게 기관투자가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 분석가들한테는 관심사이고 그 결과가 우리 증권시장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9년 우리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결산은 상당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주주총회였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글로벌 배당 성향 30-40%에 비해서는 아직은 적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단기 순이익 대비 약 20%를 배당하는 배당 성향이 점점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 투명성 강화도 앞장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론 기업의 부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회계 부적정에 따른 소액 투자자들의 하소연 등도 부작용으로 노정이 되어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가 결국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길이라는 생각에 모든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의 경영권 제한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스튜디십 코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특히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독립성이라든지 수탁자 책임 원칙의 세부적인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런 우리의 과제는 있지만 정말로 집행부가 제안한 안건이 최초로 경영권이 제한되는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그런 스튜디십 코드가 행사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 그리고 경영진들 대주주 입장에서도 뭔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주총회의 한 해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바람을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한 발 앞서가서 입법과 정책으로 보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입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 주주총회 결산을 총정리하는 아마 토론회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나 시장 사이드에서는 주총이 끝나면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만은 국회에서 이런 주총을 끝내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증시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 이러한 토론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시장의 발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에 좀 더 손쉽게 기업이 좀 더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혁신 더 나아가서 기업에 좋은 자금을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나름 의미를 갖고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작년에 한 29%, 2013년에 32%인데 저는 사실상 작년이 제일 높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까지도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삼성전자만 돈을 잘 벌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익을 더해보면 적자가 나기도 하고 이게 들쑥날쑥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흑자를 버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의 반도체 의존도 혹은 삼성전자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20%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삼성전자 의존도가 낮아졌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 증시와 경제가 안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한국이 그 덕을 보면서 거의 모든 업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의존도가 낮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나마 반도체가 버티면서 삼성전자 의존도가 더 높은 그런 몇 년을 우리가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한국 증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작년도에 시장이 꺾이기 전에 이 소위 뭐 시장에서 말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한국 시장이 늘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작년 9월 말쯤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PER이 7.7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더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됩니다. 6.3이고요. 작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SK 하이닉스는 PER이 3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첨단 비즈니스고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시장에서 보면 과자 만들어 파는 그 제과업체들 PER이 15배, 2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은 너무 이익의 부침이 큽니다. 뭐 그나마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벌다가 적자 나고 뭐 기업이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의 부침이 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 내재가 된 좀 리스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드러난 게 올해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인데 한국이 주요한 49개 중에서 꼴찌입니다. 재작년은 제일 좋았죠. 반도체가 좋을 땐 넘버원이고, 근데 반도체라는 산업의 속성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침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전체 상장사들의 이익에 투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주식 한 주 샀을 때 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배당 수익률인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마다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2% 넘어간 게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맞는데 그래도 글로벌한 기업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근데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9%라고 하는 게 조금 이례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미국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밖에 안 되는 이유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의 특징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 주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많이 사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사나 배당을 받으나 주주 환원이라는 점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글로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주식 한 주 샀을 때 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고요. 이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배당으로 주느냐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2018년 저희들이 확정된 데이터를 받지 못했는데 2017년엔 배당 성향이 한 18.5%였습니다. 기업이 100을 벌면 주주들에게 18만큼 배당을 주는 건데 작년에 배당이 3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작년에는 한 3~4% 정도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글로벌하게 보면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이 맞냐?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구글처럼 고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을 안 줘도 상관이 없죠. 배당 줘도 주주들과 나누는 것보다 투자해서 더 큰 파이를 키우는 게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건데 그래도 글로벌하게 보면 영국과 미국처럼 자본시장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40~50% 정도 주고요. 또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기업이 돈 벌면 3분의 1은 주주에게 배당 주고 3분의 1은 또 유보하고
또 3분의 1은 투자하고 이런 거라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 수준이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배당의 성향의 수준인데, 지금 우리 배당 성향이 뭐 20한 3~4%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배당을 신경을 써야 될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3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뭐 회계감사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저처럼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림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4분기만 되면 소위 어닝 쇼크가 발생합니다.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는 기업 실적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작년 10월쯤에 작년도 4분기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한 37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13조 원밖에 이익이 안 났습니다. 뭐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에 무능하다, 그런 비판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게 4분기만 되면 한꺼번에 그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또 한국에서 정말 전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CEO가 바뀌면 소위 빅베스라는 걸 합니다. 투자자들 알지 못하는 손실을 한꺼번에 깔고 CEO가 출발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무능과 더불어서 한국의 회계 관행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스럽게 봐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적이 4분기마다 발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사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처럼 금리가 매우 낮은데요.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회사들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이 됩니다. 근데 전체 코스닥,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 중에서 632개, 비율로는 31%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기업이 31%나 되고요.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제 외신에서 선진국에서 좀비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3%다. 역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기업이 13%라는 건데, 한국은 31%가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때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잘하면서 우리가 전체 숫자를 더해 놓은 거는 괜찮았습니다만은, 개별 기업 단에서는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쌓일수록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감사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드러내는 게 회계사들 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계속 기업으로서 가져갈 기업들이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고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커버 못하는 업종들의 이제 분포입니다. 뭐 섬유유봉 내수가 나쁘니까 이런 것 같고요. 중국 경기 타는 기계 이런 쪽들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한계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지금 뭐 성장률이 낮아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기조적으로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고, 이게 5년 단임,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로 대통령 임기별 GDP 성장률을 연평균 한 건데요. 뭐 전두환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 이 정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고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낮은 성장을 받아들여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중국의 성장이 딱 둔화가 되면서 성장률 둔화가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에서 3% 성장의 시대가 아예 없습니다. 한 4~5% 성장하다 바로 2%로 와버렸고, 뭐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인데요. 이게 우리 증시가 뭐 길게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왔는데,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2012년부터 그냥 정말 진폭이 없는 그런 횡보를 하다가 반도체 덕에 2017년에 올라갔다가, 저는 다시 이 박스권으로 지금 시장이 회귀한 게 아닌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당연히 맞고요. 다만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본다 그러면 뭔가 멍들어가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감사의 투명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잘 좀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 자체도 누가 평가해 줘야 되나? 투자자가 먼저 우선 평가를 해줘야지 감사 품질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품질에 대한 평가가 나와줘야지 어떤 논의가 되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아무런 논의도 없이 빠져져 있는 상태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관법의 영향과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분명한 평가가 있어줘야 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재 벌어진 상태에서 감사 보수도 늘어나고 기업이 아프고요. 감사 의견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자, 우리가 외관법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외관법을 개정했는지 그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한 부분, 이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상태에서 질문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자, 외관법 개정 이후에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및 품질이 향상되었는가? 이 퀘스천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들의 독립성은 그럼 외관법으로 향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기업 경쟁 강화로 이어졌는가? 이 퀘스천이 먼저 나와준 다음에 이런 걸 달성하기에 비는 비용이 과연 과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비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이 어떠한 부담 한쪽만의 얘기, 일방적인 서로 얘기가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면 원래 취지를 잘못하면 잘못된 오히려 부담만 나는 아니만 못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관법 분명히 개정 초기에 부작용 많을 거고 기업 부담도 늘 거고요. 회계감사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로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잡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변화 자체보다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외관법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외관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은 워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관법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법 개정 잘못한 거죠. 아무 변화 없을 거 왜 법 개정해서 합니까? 다행히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상이 나타나고 현상이 바뀐다는 것은 외관법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슈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썼는데 때로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번 예상을 해보죠. 예를 든 게 바스 2008년도 페이퍼인데요. 너무 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바스라는 학예학자가 예상한 게 뭐냐면 IFRS 해외에서 도입할 때, 자, 이게 뭐가 좋은 거냐 나쁜냐 평가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 IFRS 도입해서 기업 경영자의 재량권이 줄어들면은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제한이 되니까 내가 어닝 스무스를 못하니까 이익 변동성이 증가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관법 개정을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은 당연히 아픈 과정을 겪을 것이다라고 개정하실 때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이슈는 그 아픔을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보완할 때도 이 아픈 과정이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 부담에 대한 평가 및 감소 방안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부담인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로 좀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너무한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굉장히 피감자가 피곤하다, 어렵다, 너무 괴롭다. 그다음에 감사 의견의 위험이 너무 리스크가 증가했다. 그리고 감사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신문 기사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증가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작성 노력 증가해야 되고요. 감사 엄격해서 피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본질이고요. 감사 의견이 위험이 증가해서 빨리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과정에서 감사 비용이 증가해야 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영어로 abnormal, 부적절한 감사 비용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부적절하게 너무 과도하게 정상적인 것 이상으로 감사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또는 부적절한 의견, 즉 피감자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즉 이 부분이 현상이 아니라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라는 평가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외관법 주체 당사자들이 당분간은 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 입장자들이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요, 의견의 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잖아요. 3개월 결산 이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슈 나오면은 두 당사자가 풀어라는 것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비용의 좀 다른 시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에도 말씀했지만은 회계 감사란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투자자를 대신해서 감사인이 검증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즉 엄격히 말하면은 감사인에 대한 고용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인을 통해서 정보를 컨펌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돈이라든지 보수는 기업의 입장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감사는 투자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을 희생하여 외부 감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감사 비용이 적절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 보수를 왜 줘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생각으로 보면요, 사실은 지불한 감사 대비 우리가 적절한 가치를 받고 있냐, 요 퀘스천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지금 감사 비용이 부담스럽다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지불한 기금에서 상응한 감사 품질, 감사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뭐든지 대가, 즉 그 상응한 대가에 대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 퀘스천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감시인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변화 자체보다는 변화의 방향성에서 한번 보자. 이거 우리 아픈 과정이 겪어야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투자자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의 수탁 책임을 잘했을 경우 감사 위험이 당연히 감소하고요. 감사 비용도 당연히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 비용도 감소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기업 경감의 부담의 경감 방안은 결국 투자자가 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비용에 줄여도 괜찮다라는 컨퍼메이션을 받았을 때 이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만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는 펀더멘탈한 이쯤에서 그 기업 경감이 간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당분간 외관법이 정착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요,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그 완충작용,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라는 짧은 감사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당분간 단기적이라도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의견을 마치는 걸로 결론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이 다는 아니죠. 투자라는 부분도 있죠. 그건 또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많겠죠. 과거하고 다른 이제 경영 상황이죠. 배당에 대한 압력도 있고요.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이런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압력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업 가치 상승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 윈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 불투명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바로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시장 추정치, 그러니까 컨센서스하고 실제로 나온 결과치의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결산일 6개월 전에 시장 컨센서스하고 결산 숫자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는 괴리율이 한 20% 되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2, 3%에 불과합니다. 예, 그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 괴리율이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구성되는 코스피에 구성되는 기업들이 기업 추정이 사실 쉬운 기업들이 아닙니다. 뭐 IT 기업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시크리컬한 경기 순환적인 기업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데 애널리스트의 분석의 정확도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바로 이제 회계 투명성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이제 외관법 개정으로 감사가 좀 더 독립성 있게 이루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투자가들한테 많이 갈 수가 있겠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투자가들이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요. 아까 잠깐 뭐 그 감사 비용에 대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 조달 비용,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면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제언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책자 거기 보시면은 재밌는 그래프가 기업의 이익잉여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저도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요. 2018년도에 코스피 기업의 이익잉여금 총액이 1,129조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800조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돈이 캐시가 기업들한테 가 있는 거죠. 이게 2008년도에는 300조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배 가까이가 급증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경에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이 번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당 문제도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또 배당도 하고 주주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근데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최근에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거의 안 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기업 내에 캐시가 계속 쌓여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분석할 때 보면 ROE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ROE가 글로벌리 상당히 낮고요. 이게 이제 PBR이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 대비 수익성. 예, 우리나라 PBR이 글로벌리 대비로 상당히 낮습니다. 1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뭐 이머징 마켓이나 이렇게 보면 1.5배, 뭐 2배 가까이 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정책에 대한 반영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뭐 R&D 투자, 뭐 기술 개발 투자도 해야 되겠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되겠죠. 예. 또 하나는 미래 성장을 위한 인수 합병 또 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점들이 상당히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 기업들을 보면은요, 심지어 중국 기업들 보면은 수직적, 수평적 이런 그 통합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성장의 거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많이 쌓여 있는 이익을 통해서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한다면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마련될 거로 보이고요. 이게 또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돈이 돌고 돈다면 또 내수 회복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기업이 이게 낙수 효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좋은 환경,
법제 이런 것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투자자 측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 측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감독기관 쪽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그러면은 투자자가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은 회계 부정을 이렇게 또는 회계 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냐면은 자기네가 상장 폐지가 앞두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상장 폐지가 간다든지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이 되거나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되면은 관리가죠. 그다음에 5년 연속 적자 가면은 상장 폐지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이런 회계 조작에 대한 강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 가능성 자체를 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은 적어도 뭐 4년의 관리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내년 정도 이대로 적자 나면은 이거 관리 가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시면은 그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유의 종목 이런 거 뜨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격이 급등했거나 소수 지점에서 뭐 너무 누가 많이 샀던지 뭐 이러면은 뜨거든요. 그리고 관리 종목이라고는 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 전에 약간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가면은 관리 종목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실행 방안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이제 증권사마다 다 HTS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HTS만큼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딱 들어가서 떴을 때 이런 요건이 되면은 내년에는 관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기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 측면에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 투자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억울하다 뭐 계속 이럴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투자자가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자한테는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가 뭐 관리로 가거나 회계 부정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투자자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저희가? 그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맨 처음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이런 거를 물어봐요. 투자가 적극적 공격적 투자형이냐 무슨 이렇게 해서 서베이를 합니다. 그거 서베이 할 때 같이 띄워가지고요 한 4-5개만 질문지를 해도 돼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갚는 회사가 3년이 됐다. 이런 경우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많이 모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베이 할 때 그 투자 성향 조사할 때 똑같이 그냥 5문제 내시면 됩니다. 5문제 정도면은 웬만한 거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4년 적자 회사인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쪽에.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그리고 시험까지 보면 더 좋죠. 시험 봐가지고 2문제밖에 못 맞히면 한 번 더 보시게 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뭐구나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너무 다양한 투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좀 하면은 어차피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투자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억울한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3년, 4년 적자 같지만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고 바이오 신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계속 IR, 기업 설명회를 더 많이 개최를 해서 투자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험 자본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모험 자본들의 역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많은 부도가 나는 기업들의 그런 그 투자자들의 그 손해를 빌어서 또 굉장히 큰 회사들,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도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한 IR이나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자본을 유치하고 우리가 지금은 적자지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가 원래는 이제 자본시장에 저는 하는 랭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자본시장이나 그 시장 질서에 맞게 해석해주는 하나의 랭귀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역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인회계사에서 내건 게 뭐냐면 회계가서야 경제가 쓴다는 게 뭐냐면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해 줘야지만 국가적 사회적 리소스를 효율적인 배부가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회계에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최근에 그 IMD나 뭐 최하위권을 하고 있고 또 보면은 아까 퍼 나타났지만은 퍼도 보니까 국가적인 평균을 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낮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낮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IMD 조사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저거 회계 투명성을 조사할까 해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IMD 조사할 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회사의 CFO들한테 설문조사하면서 그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뭐 못 믿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기 자신들도 만들고 있지만 다른 회사 재무제표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못 믿겠다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외부 감사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외부 감사인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저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독립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만약에 저해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희한테 기대하는 그런 공정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에 통과된 신외관법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독립성 관련돼서는 그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독립성 강화를 지금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법이 쉽게 통과될지 몰랐는데 워낙 사회적 어떤 명분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아마도 그 사회적 염원이 반영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올해 이제 감사 결과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생기면서 더군다나 이제 부적정이나 감사 의견 거절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연중 감사를 해서 그 감사 이슈나 회계 이슈가 발생되면 그때 그거를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해서 감사위원회가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수님께서 이제 앞부분을 말씀하신 부적절한 감사 비용, 다음에 이제 감사 시간 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해소 방안도 지금 대형 회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감사위원회를 활용하시면 감사위원회와 저희들이 감사 계획과 모든 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저희 이제 기업들한테 지금 좀 그런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나 시간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제 기업에서 먼저 그 회계에 대한 어떤 능력을 기르고 어떤 투명성을 강화해야지만 저희 외부 감사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는 감사 기법은 뭐냐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를 가정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문제가 있고 뭐 부정이 발생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는 걸 가정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감사 비용이 관련돼서 좀 증가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보면 이 감사 비용을 단순하게 코스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무 조달할 때 금리 낮출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뭐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영감 마치겠습니다.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해놨지만 법상에는 중소기업들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시행령으로 넘겨놨는데요. 시행령상에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부 감사 사회이사 그 채권자 대표 1명 그리고
기관 투자자 1명, 소액 투자자 2명 이렇게 해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45일이라는 시간 내에 기관 투자자들도 좀 참석을 꺼려하시고 그 소액 주주 대표 2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표들도 안 오고 그래서 그 명망 있는 전문가분을 선임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 감사인 선임 자체가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구성 자체가 어려워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사 보수 기업들이 감사 보수 너무 많다 이렇게 그 한다고 해서 감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비용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 주십사 하는 내용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기업들이 그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들도 확보하고 회계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역이고 모든 부분이 회계와 관련한 것들은 중소기업들은 용역으로 다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장 유지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고 중소기업들 공인회계사 없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렇게 공인회계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계법인에 계시는 공인회계사들 전문 인력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기업들 그 호소하는 게 뭐냐면 IFRS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게 기업들이 해석하고 감사인의 해석하고 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의 전문 그 인력들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외관법이 강화됐는데 물론 기업들을 따를 겁니다. 따르는데 특히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저희가 통계를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간 그 IPO 공모 금액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50억 미만 자금 조달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100억 미만의 회사들이 46개나 돼가지고 전체 3년 동안 146회사 중에서 30%가 이 100억 미만의 자금을 조달해 가요. 이 회사들한테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게 과연 이게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들어와서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량한 기업들의 상장할 유인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를 해보고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직권지정제 부분도 지금 그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은 공인회계사에서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재지정 신청하도록 해놨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일주일 가지고 공인회계사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밟아가지고 하지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신력 있는 감독 당국에서 이 재지정 관련한 것을 좀 개입을 해주십사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중소기업들 회계 전문 인력 확보하고 내부 시스템 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협회에서 설명회도 하고 단기 연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학계에서도 회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 과정이라든지 대학원을 개설해 준다면 야간 대학원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인력들이 충분히 더 양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업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들 그리고 회계업계에서도 좀 더 기업들 애정을 가지고 혼낼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북돋아서 잘 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관법의 과도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관법이 그 벌칙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 총계 1조 이상의 회사에서 자산 총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군시 계획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관법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사형만 없지.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실질적인 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칙을 과도하게 규정하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회계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회피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와 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순간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외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사와 감사인이 일관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잘못돼서 회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도한 벌칙이 적정하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벌칙 조항보다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그 감사인이 받은 조치라고는 당회사 감사 제한 5년, 3년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이미 감사인 지정 처분을 받았는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사인에 대한 그 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집단에 대한 감사 제한, 뭐 이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 그 대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서 외관법에서는 감사 품질을 위한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위 규정인 외관 규정에서는 그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회계법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들어보면 이 획일적인 조직 형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좀 전개되고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결국은 감사 품질일 것입니다. 결국 이제 감사 품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이야기하는 그 빅4 회계법인과 그 이외의 회계법인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은 대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는 뭐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약점도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 특정 케이스에서는 부실 감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 또는 그 대부분의 구성 그 회계사들이 감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또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약점과 강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사회적 파장이 컸던 부실회계가 오히려 빅4 회계법인에서 발생했다는 점, 또 뭐 그 조직 형태와 감사 품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빅4와 유사한 형태의 획일화된 조직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좀 타당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외관 규정 별표 1에서는 그 사실은 품질 관리자의 급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자는 그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 평균 급여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냥 공인회계사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평균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케이스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 특정인의 급여까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특별히 또 이 외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이게 빅4에 대한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외관 규정에서는 빅4 회계법인, 대형 회계법인을 가군, 그 밑에 회계법인을 나군, 그 밑에 회계법인을 다군, 이런 식으로 군을 구분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군이 아닌 회계법인의 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위군으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4 회계법인은 밑에 군에서 재지정 신청한 것도 결국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 점수를 계산할 때 5조 이상 그 법인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3입니다. 그리고 4천억 이상은 가중치가 2입니다. 그래서 4천억 미만은 가중치가 1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회사 규모별 감사 보수와 비교했을 때는 이 가중치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정감사제도가 소위 빅4에 대한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서 규제당국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이 굉장히 좀 투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문이나 공지나 또는 평가표의 공개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공식적인 행정 지도를 통한 압박,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뭐 사실 드리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독 당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불투명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확실하고요. 그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회계 투명성 문제하고 낮은 배당 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적절하신 정말 이제 저희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이제 앞으로 해소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 교수님께서 투자자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 감사에는 보조적 역할이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 참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함께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 사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감사인이 촉발을 했지만 투자자가 움직여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러진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3일 회계법인이 계속 잘해왔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아주 많습니다. 예, 이제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끌어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투자자가 누구인가? 아까 이제 김태봉 대표님께서 언급하실 때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워런 버핏 같은 거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입각한 그런 영향력 행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관법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열심히 하는 기관 투자자가 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이제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식에 있어서 이제 우리 김 전무님하고 아주 되게 가깝습니다. 우리 이렇게 당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어떤 내용이든지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도 상장 시장이라는 데가 어떤 환경인가에 대해서 정말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모아서 계산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회사가 주주한테 설명하는지 회계사한테 설명하는지 이 부분도 이번에 아시아나 건도 보면 아시아나는 3일 회계법인에는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일 만에 적정의견으로 딱 바뀔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사한테는 설명을 하는데 주주는 안중에 없는 거죠.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카운팅이지 않습니까? 어카운팅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뜻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면 회계라는 용어를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목적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바꿔볼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기업 측과 시민단체 또 이렇게 양쪽에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정책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